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11일 있었던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볼 텐데요. 총 상정 안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예, 총 7건이었습니다. 네. 가결이 3건 정도 있었고요. 보류와 자문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이 있는데요. 서교 1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교일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관광 숙박시설 건립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해당 지역은 양화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합정역의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시설에 숙박 관련한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이번에 건립되는 관광호텔은 지하 7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건립이고 객실이 총 358실 정도 됩니다. 마포군에 부족한 이제 5성급 거기에다 특 1급 호텔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광 숙박시설의 수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양화로변으로 공개 공지를 일부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의 보행자들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역 가는 거리, 거기가 예식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긴 하지만 거기가 상당 부분 호텔로 또 변화가 되고 있고 네. 이번에도 특급 호텔이 들어서게 되는군요. 숭인 2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안도 수정 가결이 됐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여기 재정비안이 통과가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창신이나 숭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네. 지정이나 해제를 반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예정과 합쳐서 조금 더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재정비 계획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보다 구역이 넓어졌고요. 특히 숭인이 그 주민센터의 북측에 위치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 때문에 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지만 향후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별 필지 단위별로 신축이나 건축 회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교차로변에 특별 계획 가능 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인데요. 1호선 그 신설동역 외에도 향후에 이 지역은 업무시설이나 교육시설 입지를 유도하면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꾸밀 예정에 있고요. 특히 공공기여를 통해서 도로 확장뿐만이 아니라 봉제산업 관련 시설까지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공공시설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이 지역이 우이신설 그 경전철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교통망 확충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숭인동 일대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신설동역 옆에 이제 역세권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도시 시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이네요. 네.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 안건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부동산 시장의 또 정책 이슈 현황 알아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요? 거의 최종 단계에 네. 다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이었죠. 국회의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 제6차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월세 이율,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월세 이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이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기준금리의 6배 그리고 기준금리의 4배죠. 예, 죄송합니다. 기준금리의 4배, 그러니까 네. 현재 한 6% 정도 되죠. 그렇죠. 예. 또는 10% 중에 낮은 수치로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준금리의 일정한 수치를
금리를 더하는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바뀌겠다는 것이 정부의 보관인데요. 대략 그 수치는 이제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이드라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실제적인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도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차 유형이 뭐 월세 전세도 있고 임대차 네. 기간도 정하고 있다 보니 사실 임대료 인상 그리고 임대 제도 뭐 입주나 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맡게 되는 것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인 시도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 조정 결과에 재판상의 화의와 관련된 효력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일반 사적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조만간 이 부분도 부처 간 조율을 맞춰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임대차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부가 결국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조치들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문제인 건데요. 얼마 전에 그 전세값 상승폭이 시간당으로 계산했는데 시간당 상승폭이 뭐 6천 원 정도에 달한다. 그럼 이제 1시간 지날 때마다 전세값이 6천 원 오른다.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좀 자극적인 뉴스이긴 한데 또 정말 현실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종전에 이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주 단위로 전세 가격 상승분을 계산해 보기는 했었지만 네.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난 1년간 호당 서울의 주택 전세 가격이 5,563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 곱하기 365일로 인상된 금액을 나누게 되면 시간당 서울 전세값이 6,351원씩 매 시간마다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하거나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나면 그만큼 전세값은 저 앞으로 멀리 인상돼 있다고 봐야 될 것이겠죠. 올해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5,580원, 내년에 이제 6,000원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땀 흘려 일해도 사실 시간당 임금이 임대료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서민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가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이제 3년 전에는 매시간 전세값이 2,780원 올랐고 또 2년 전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시간당 2,130원 올랐다고 하니까 2년 동안은 이제 2,000원 정도씩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3배 수준인 6,00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올해 특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봐야 될 것이겠고요. 그리고 올해 상승폭이 두드러진 데다 문제는 이제 내년에 서울의 입주량이 부족하고 또 정비사업 이주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치는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수치를 볼 때는 시간당 비용이 그렇다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계산을 하면 네. 전세금을 계산하면 우리가 시간당 한 6천 원 정도를 내고 산다. 그게 아니라 시간당 상승폭이 6천 원이라니까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뽑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현실입니다. 예.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꾸준히 오르죠. 강남권 서초 지역은 세제곱미터당 이제 4천만 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반면에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 이른바 폭탄 때문에 뭐 가격이 떨어지고 좀 시끌시끌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강동에 사실 송파와 연이어 붙어 있는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둔촌주공은 요즘에 재건축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 또 선방하는 것을 예상했을 때는 사실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진행하면서 시공사 측에서 향후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을 공개를 했는데요. 최대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높아지면서 둔촌지공 단지의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이제 상승세를 보이던 매매 가격도 최근에 추가 분담금 인상 소식에 2천만 원 정도 조정됐다고 하고요. 거래가 일단 끊기고 있다고 하니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좀 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둔촌주공 아파트의 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4개 건설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12월 18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분담금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이 자료에서 추정 일반 분양가를 향후에 만약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 그리고 2,600만 원, 2,800만 원 했을 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지 지분, 그러니까 무상 지분율을 132% 그리고 145% 그리고 158%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금액이 조합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 3년 뒤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대, 최근에 이제 가락시형 2,600만 원에 분양한 바가 있죠. 2,400만 원에 분양을 한다면 조합원 보유 대지 지분의 132%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제 건설사가 2010년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확정 지분제를 내걸면서 일반 분양가, 미분양 이런 것들이 발생되더라도 무조건 164%의 지분을 약속한 바 있거든요. 그 약속한 것에 비해서 최근 발표한 내용이 너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제 추가 분담금을 일정 부분 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무상 지분율 이런 얘기는 좀 생소하군요. 약속했던 게 164%인데 안 지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상 지분율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추가 분담률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둔촌주공 1단지 52제곱미터가 제곱미터 소유자가 재건축한 후에 입주할 아파트로 흔히 112제곱미터를 선택할 경우 종전에 2010년에 약속했던 164%의 무상 지분율로 계산을 해보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5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설사가 제시한 대로 일반 분양가를 만약 2,400만 원에 세팅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계산해 보면 거의 1억 6,084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정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분양가를 대신 이제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으로 올리면 가능하겠지만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위해서 문제는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2, 3년 뒤에 분양 시장이 얼마나 뜨거울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어쨌든 예상 분양가가 지금보다는 추가 분담금이 훨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특히 11월 들어서는 시세도 약세로 돌아섰고 거래도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같아서는 이제 분양시장이 워낙 활기가 있으니까 뭐 2,400, 2,800 얘기하시는데 뭐 강동권이라 그렇지만 이제 강남권은 뭐 3천이 훨씬 넘을 텐데요. 네.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게 분양을 하게 되면 2, 3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모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그걸 포함해서 왜 이렇게 약속한 걸 안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건설사들은 계획 단계, 그러니까 2010년의 시장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적률이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분담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조합이 2종 일반 주거단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해서
최대 용적률을 300%까지 받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계획안을 발표를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고 인허가를 펼쳐본 바로는 일부만 3종으로 종이 상향되면서 평균 용적률이 273%로 3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로 인해서 용적률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 수밖에는 그렇죠. 없겠죠. 그렇게 되면 조합의 수입이 줄고 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늘고. 높아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추진 중인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 추가 분담금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추가 분담금이 공개됐었던 개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도 사업 초기에 비해서 분담금이 7천에서 1억 원 정도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개포주공 3단지는 3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개포시형은 4천에서 5천만 원 증가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분양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사실 2, 3년 뒤에 분양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그 지역은 위례 신도시 외에 또 강동구 또는 송파구에 대규모 입주단지가 있어서 일종의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겠어서 분양 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추가 분담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월요일 오늘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진단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